지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좀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매물이 그래도 좀 있을 때? 당연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5월 9일까지 좀 저렴하게 새낀 물건들이 좀 저렴하고 다주택자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예, 그 와중에서 좀 골라서 잘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레오대출연구소의 레오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또 하나의 뭐 시장에서 논란인 게 그 5월 9일 이후로 매물이 잠긴다 안 잠긴다 뭐 그 가격이 올라간다 더 빠진다 이거 가지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또 오래 또 계셨으니까 과거에도 사실 양도세 중과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며칠 이후로 한다 이렇게 네. 하면은 그때는 막 매물이 잠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다주택자분들이 많이 팔았어요. 예전에 그 뭐 지방 뭐 투자하신 그렇죠. 분들도 그렇고 네. 대부분 이제 1주택자가 되려고 많이들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막 너무 많은 분들이 막 투기성으로 내가 매물을 쥐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저희가 뭐 강남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내놔서 집값 하락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강남에 있거나 뭐 그 규제 지역 원래 규제 지역에 있던 그런 곳에 집을 몇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가격대가 있잖아요. 있는 분들도 증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팔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5월 9일이 지나면 그 매물이 그렇게 막 나오고 이러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세금이 워낙 높아지니까 네, 그야말로 그 매물 잠김에 들어가겠죠. 안 팔 분들은 이제 들고 가는 거고. 그렇죠. 안 팔 팔 거다. 분들은 이제 지금 5월 내놓고 9일 있고. 전에 이제 매도하시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5월 9일 전에 좀 사는 게 유리한 건가요? 매물이 그래도 좀 있을 때? 당연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세를 끼고 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네.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레버리지 하는데 레버리지 중에 하나도 시간인데 내가 지금 들어가 살지 않더라도 집을 사놓고 뭐 먼 훗날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만약에 조금 저렴하게 나오고 새 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짧으면 진짜 몇 달 뒤에 바로 실거주해야 그럴 되고 수도 있죠. 길면 뭐 네. 23개월 뒤에 실거주하고 뭐 그런 네. 건데 이게 오히려 저는 그래서 25억 넘어가는 어차피 대출 2억밖에 안 나오는 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2억 대출 받나 나중에 뭐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대출 받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잠깐 갭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그러면 15억 이하는 대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지금은 6억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네. 1억밖에 못 받으면 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 10억 이하에선 영향을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생초다. 네. 예를 들면 생초야. 이게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내가 만약에 생초인데 15억짜리를 산다. 네. 그러면 그 집에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10억에 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15억에 70%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15억에 70% 하면 7호 35 대충 10억이네요. 10억 5천. 15억 5천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5억에 70%면 10억 5천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세입자가 만약에 뭐 10억에 있다.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8억에 있다. 그럼 2억 5천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후순위 대출이 돼요? 그럼요. 생초잖아요. 아, 생초니까. 예전에 저희 생초 80% 했을 때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70%의 레버리지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70% 레버리지 다 쓰고 나중에 세입자 나갈 때는 그때 돈 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뭐 집값이 오르면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뭐 추가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초기 자금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10억짜리 만약에 집을 사는데 전세가 뭐 4억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네. 6억 다 있어야지 집을 사는데 그죠. 이번에 생애 최초면은 뭐 3억만 4억에다가 있어도. 조금 더 얹어가지고 대출 우선 네. 받아놓고 그리고 나머지로 집을 산 다음에 어떻게든 뭐 갚아서 하겠다 나중에. 네, 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를 살면 70%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이 아니라 3억만 있어도
내가 집을 일단 살 매수할 수 수 있다.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은 찾아내야 되겠지만. 그렇죠. 뭐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네. 이제 찾아야죠, 열심히.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게 매도자는 다주택자여야 되고 그쵸. 또 매수자는 또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여야 되고 돼요. 하니까 네. 그게 딱 매칭이 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기는 하죠. 근데 지금 매물 내놓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주택자 분들일 거고요. 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일 무주택자니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개사님들께서 잘 조율하실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오히려 그 월세 낀 매물들 그런 매물들은 진짜 시장에서 찬밥이었는데 그렇죠. 거래가 거의 뭐 불가능하다 막 해서 맞아요. 세입자 나갈 때까지 버텨야 된다 이랬는데 네. 그게 지금 한시적으로 열리니 그러면은 그런 물건을 일부러 사는 분도 있겠어요. 대출이 일단 대출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전 이제 나중에 전세 태거 자금이 안 나온다고 하니 차라리 입주할 때 대출을 받아놓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잔금을 치를 때 월세가 있는 물건은 어쨌든 잔금 치르면서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네. 후순위이긴 해도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나갈 때 생활안정자금으로 또 1억을 빼서 내보낼 수도 만약에 있는 한도가 거야? 나온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LTV가 꽉 찼다, 40%다 찼다,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채권 최고액이 또 많이 잡히면 또 뒤는 그럼 같은 은행으로 잡으면 되나? 그렇죠, 맞아요. 네, 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하게 되면 이제 대출 금액만 빼기 때문에 네. 예, 훨씬 유리하게. 그러면 받을 수 오히려 있죠. 월세 물건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크게 저는 보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월세 물건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만약에 새끼는 거에 대출 하나도 못 받고 네. 내가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나갈 때는 그대로 다 빼줘야 되잖아요. 현금으로. 아직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매매잔금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놓으면 세입자가 나가고 내가 입주할 때 뭐 대출을 뭐 한 1억 정도만 받아서 요거는 생애 최초만. 그렇죠. 그렇죠. 전세 끼고 여력이 나오려면 생애 최초 아니면 그 보증금이 아주 작다. 네.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도 40%니까 나오긴 나와요. 야, 그러면 오히려 한 계약 기간 한 2년 가까이 남은 월세 물건이 더 메리트가 있네요, 이게. 대출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네. 그게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나중에 퇴거 자금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세입자 나가면 또 실입주 하셔야 되잖아요. 반드시. 근데 그때 이미 뭐 대출 받아놨으니 그쵸. 뭐 크게 부담은 없는 네. 거고 오히려 전세 낀 물건을 살 때는 대출이 또 안 나올 안 경우도 나오죠. 많으니 1억밖에 안 나중 되면 정말 전액을 다 넣어야 네.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오히려 난 게 아닌가? 대출을 일단 처음에 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이제 전입 신고가 지금 정부에서 유예를 해줬잖아요. 세입자가 네. 있으니까 전입이 안 되는 나중에 해라. 것처럼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도 원래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다 전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역시 다 유예해주기로 그 공문 다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안심하고 대출 받고 나중에 입주할 때 전입 신고하면 뭐 다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주택자 분들 중에 이제 월세를 맞춰놓은 분들이 집이 안 팔려요. 이게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팔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보통 이래 조금 좀 싸게 내놓거든요. 월세가 차라리 날 수도 있다.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월세 낀 물건은 그동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대출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현금 다 있어야 살 수 있는 그렇죠. 물건이었잖아요. 뭐 30억짜리인데 보증금 1억 있으면 29억 넣어서 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물건은 지금 팔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 안정 자금 요걸로 이제 나중에 그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해결이 뭐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게 풀릴 확률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 자체가 지금 627 대책으로 막혔는데 요게 지금 안 풀리면 나중에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요. 627 대책이 나왔을 때 그 취지는 뭐였냐면 갭 투자하지 말아였잖아요. 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거 자금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실거주해라. 건데, 예, 뭐 이거 지금 양도세 중과를 잠시 풀어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또 5월 9일까지 산 사람은 해준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법안을 아니면 만들기는 시장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 처음에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의도와 많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건 또 시장 분위기라고 봐요. 만약에 집값이 뭐 너무 안정적이고 내지는 심지어 뭐 하락을 한다. 그럼 정부에서도 또 부양책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때 가면 또 해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예측을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지금 그냥 가능하면 현금이 충분한 사람들만 집을 사라. 괜히 뭐 그러면 제일 좋긴 네. 하죠. 근데 뭐 현금이 충분한 사람은 이미 다 집 샀을 거고요. 네. 네, 지금 막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금 다 끌어모으거나 대출 내지는 레버리지 이용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5월 9일까지 좀 저렴하게 새낀 물건들이 좀 저렴하고 다주택자 분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예, 그 와중에서 좀 골라서 잘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초인 분들은 또 대출이 좀 나오니까 세입자 있어도 나오거든요, 뒤로.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사놓고 그때 가서 최장 2년이니까 그때 네. 가서 상황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애매한데 우선 뭐 싸게 나온다고 하니까 막 덥석 그냥 갭 투자하는 분들 이런 거는 그건 아니죠. 나중에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어. 뭐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죠. 주변의 도움을 네, 받아야 뭐 된다. 가족분이라든지 지인론, 우정론 네. 많이 있더라고요. 아, 네. 우정론도? 네, 우정론. 우정을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야, 그러면 이제 대출까지 고려하면은 결국에는 지금 거래가 아까도 말했지 매매 계약서를 한 4월 중순까지는 써야 되는데 그때 써도 대출 받는 거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뭐 이해하면 잔금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잔금을 보통 뒤로 하니까. 그 대출 신청 언제 하면 좋아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은행이 2달 전에 가져와라. 잔금일로부터 2달 전. 네, 심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일부 보험사에서 잔금일로부터 3개월 전.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를 또 선호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지금 14억 9,900만 원에 샀어. 네. 근데 15억이 넘으면 15억까지는 괜찮은데 15억 5천이 됐어. 그럼 대출 한도가 줄잖아요. 네. 6억에서 4억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을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대출 금액이 확 줄어버리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뒤로 미루니까 네. 그 사이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오르면 대출 한도는 즉시 줄어드는 그렇죠. KB시세 기준인가요? 네, KBC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을 길게 잡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이에 시세가 올라버리지 않기를 네. 네, 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대출을 일단 신청해 놓으시는 거예요. 3개월 전에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당시 KB시세가 인정이 돼요. 네. 3개월 미리 전에 신청하면. 예, 서류 쓰니까 내가 쓰고 나서 이제 올랐어. 네. 그럼 그건 괜찮거든요. 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는데 다 이렇게 서류도 쓰고 막 다 했는데 미안해요 못 해줘요 이렇게 얘기 들었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거 어떡하냐 이거 지금 샀는데 네. 5월 9일 다 지나버렸는데 대출 안 된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최근에도 그런 사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만 있었나요? 과거에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예전정부에서. 그 심사 받으면 끝인가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거 확실한 거죠? 네, 뭐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거죠? 뭐 네. 그러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 없어요. 라고 밖에는 말을 못 드려요.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걸 확답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90%, 뭐 95%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부동산을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하는 거고요. 큰 이슈가 없는 한은 대출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대부분 다 기표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서하고 하면은 네, 웬만하면 뭐 다 문제는 나옵니다.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속이지 않는 한 네. 속이는 경우 있어요. 뭐 자기가 퇴사했는데 뭐안 했다 그러고 막 그리고 어떤 분은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우선 산 거요? 네 그렇게 하고는 뭐 서류 심사했는데 나중에 뭐 기표 시점 다 됐는데 이미 퇴사를 하셔서 뭐 보완 서류를 못 받는다. 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대출 나온 뒤에 퇴사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네. 그리고 은행은 은행에 어쨌든. 따라서는 이제 다 다르기는 한데 심사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관심 없어. 내가 뭐 너를 뭐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러는 은행도 있지만 또 뭐 어떤 은행은 또 임박해서까지 다시 한번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대출 받고 퇴사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KB 시세도 뭐 하한가 있고 뭐 상한가 있고 막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가를 기준으로 일반가로? 하는 거죠. 일반가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운데로. 제일 많이 보는 네. 그 일반가를 기준으로 해서
됩니다. 예를 근데, 들어 네. 막 나는 1층 샀어요. 네. 제일 저층 동향 1층이야 막. 그래도 안 돼요? 인정 안 그게 해줘? 원래 일반가가 기준가기는 해요. 네. 그럼 이왕 사는 거 로얄동 로얄층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대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또 저희가 또 가격에 맞춰서 그것도 그렇죠. 네, 하는 거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대출 접수는 만약 그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집이다 그러면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나는 금리를 정말 중요해. 나는 금리가 최고야. 뭐 이러시는 분들은 임박할수록 이제 금리가 좀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반 전 정도? 그 정도에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네. 분들은 2주 전에 하면 안 돼요. 저희 KB 시세가 이번 또 반대로 오르는 게 좋거든요. 막 이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2주 전에 접수하는 거 불안하잖아요. KB 시세가 오르는 게 좋다는 거는 한도가 더 때문인가요?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서류를 쓰시고요. 쓰시고 KB가 올라가지고 만약에 내가 대출이 더 나온다. 그러면 그때 금액 수정을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 14억 9,900까지인데 거기에 좀 근접해 있다 싶으면 잔금을 너무 길게 잡진 마라. 그게 마음 네.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금액대라면은 뭐 잔금을 길게 그렇죠. 잡아도 별 상관은 상관은 없고요. 없다. 굳이 네. 뭐 짧게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혹시나 뭐 대출이 더 규제되면 어떻게 되냐. 특히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지금 비거주 1주택자들 뭐 네.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미 계약을 했는데 바뀌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네.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미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은행에 서류가 들어간 분들까지 뭐 어떤 제약을 둔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지금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나한테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뭐 계약서를 쓰신다라고 하면 설사 뭐 투기성 1주택을 어떻게 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투기성 1주택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가 지금 아직 애매하죠. 네. 뭐 뭐를 투기성으로 볼 것이냐, 뭐 아파트를 볼 거냐, 가격으로 볼 거냐, 지역으로 볼 거냐 아직 아무것도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은 좀 안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이제 3월 초인데 네. 그 보통 이제 1, 2월보다는 이제 3월 되면 본격적으로 은행들이 좀 영업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좀 유의미하게 그런 게 좀 보이나요? 어떻게 아니면 여전히 뭐 이렇게 정부가 막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도 좀 소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소극적인 게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그냥 연 단위로 봤어요. 연 네. 단위의 총량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그보다 훨씬 많겠지만 뭐 1,000억 이러면 그냥 뭐 알아서 뭐 초반에 900억을 팔고 하반에 100억을 팔든 네. 그거에 대한은 뭐 신경은 크게 안 쓰고 일단 늘어났느냐 1,000억에서 뭐 1,200억이 됐느냐 1,300억이 됐느냐 이런 것만 좀 정부에서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뭐 이러면서 따져요. 네, 계속 그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월 달에는 금리가 싸지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1년 내내 비슷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대출이 안 나올 거다. 뭐 그때 가면 금리 올라간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건 또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그 상반기에 좀 빨리 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실적을 다 채웠으면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도 네. 12분의 1로 영업을 하라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네. 나중에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눈치 봐서 그쵸. 한 아, 5, 6월쯤에 네, 10개월 빨리 채워버리고. 5, 6월쯤에는 그래도 한 7, 80% 채우고 싶을 텐데 네. 그렇게 가겠죠 아마 올해도. 그렇죠. 그래서 보통 12월이 되면 이제 MCI도 못 쓰고 방문제를 뭐 하겠다는 은행들도 많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연말에 비하면 연초가 네. 대출 금리라든지 한도 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당장은 지금 대출 규제가 뭐 추가로 나오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현재는. 나올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투기성 그 1주택자가 네. 어떤 사람이냐. 이게 그 계속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규정을 만들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요. 정말 많거든요. 투기성 1주택자. 갭 투자하고 딴 데 가서 자기도 전월세 사는 사람들. 예, 근데 네. 그분들은 사실 투기성이라기보다는 상황에 그렇게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직장 때문에 나는 여기 살 수밖에 없는 분들, 같은 서울인데 거기서 다니면 되지. 뭐 이럴 수도 뭐 있지만. 순환근무도 있고. 네, 뭐, 서울도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는 집이 강남인데 뭐 직장이 뭐 일산이야. 뭐 이러면 일산에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골라낼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 뭐 전세 대출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계속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네. 있으니까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